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 9급 올해 마지막 9급 시험이 끝났죠. 여기서 올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9급까지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 분들은 정말 이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확인하러 오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마음대로 점수가 안 나오신 수험생 분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은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원체 객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막 우울하고 좌절하고 막 자괴감 느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항상 직시하시고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시험 더 잘 봐야지. 이렇게 덤덤하게 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행정고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무려 2번이나 떨어져 봤어요. 그러면 수험기간이 최소 3년은 되겠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떨어졌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슬픈 건 슬픈 거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바로 당장 이제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멘탈을 회복하셔가지고 덤덤하게 또 채워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힐링 시간 가지세요. 그러니까 9급 시험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9급 시험 마지막 시험이 끝났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 이상은 너무 오바고 딱 일주일 정도 힐링 시간 가지시고요.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 일주일 후에는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서울시 9급 문제를 같이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번 서울시 9급은 좀 두 가지 측면을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제가 평균적으로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비율 85% 정도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시험에는 무려 19문제, 95%나 돼요. 이러면 또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나왔으니까 되게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서울시 9급은 좀 낚시 문제가 있었어요. 한 2문제 정도. 낚시 문제. 저도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잘못 봤어요. 좀 낚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해결하는 요령, 안 낚이는 요령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마저도 얘는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시험은 고득점했다라고 하려면 95점. 적어도 이거 이제 다 맞추고 여기서 하나 낚였다 하더라도 얘를 풀어서 95점 정도 맞아주셔야 되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100점 방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점도 가능합니다. 낚이지만 않았다면. 이 낚시 문제가 문제인데, 자, 그리고 이 분발 대상들, 여기 낚시 문제 2개 정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 틀리고 낚시 문제 2개 틀리고 나머지는 틀리면 안 돼요.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쉽다 하는데 아마 좀 갈렸을 거예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신 분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저 그렇게 점수 잘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처음 보는 것만 나왔지? 나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다 이상한 것만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신 분들은 이 영상과 제가 유튜브에 공부법 영상 많이 띄워드리잖아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은 이런데요. 골고루 잘 나왔네요. 지방직, 서울시 패턴, 9급 패턴답게 골고루 잘 나왔고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 교과서에 근거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없애기 위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그러더라도 답은 4번에서 쉽게 골라내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 과정설은 수많은 사익들이 조정, 타협을 거친 결과가 올라오면 그게 이제 공익이 된다라고 보잖아요. 다원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표현만 바뀌었죠?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서 상호 조정 과정을 거치다가 이게 타협봐서 균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게 공익이다라고 보는 이 조정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서를 옛날 교과서들은,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의 교과서들은 이렇게 2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 하나는 도덕적 절대 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
근데 요새는 요게 실제설이고 이 2번은 공리설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교과서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옛날 방식으로 나왔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지? 왜 내가 보던 것과 다르지? 배운 것과 다르지? 그러면 2번 같은 거 넘기고 3번은 당연히 맞다. 4번 적법 절차 준수인데 실제설? 이건 과정설인데? 하고 푸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 2번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혼동하는 게 나오면 바로 넘기는 거예요. 객관식 사지선다예요. 4개 중에 3개 몰라도 예를 들어 이런 패턴은 이 3개를 모르더라도 이거 하나 알면 풀고요. 혹은 객관식 사지선다니까 3개를 소거하면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절대 헷갈리는 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시간 아껴야 됩니다. 넘어갔다 보면은 4번에서 쉽게 나옵니다. 자, 요 입장 보시면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거는 사실 공리설에서 전 구성원의 효용을 합친 거 있잖아요. 그 합친 걸 극대화한다. 그 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제설로 분류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옛날 입장이에요. 그렇죠? 자, 과거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이 적법 절차 준수인데 실체설로 낸 거 이거는 옛날 문제랑 똑같죠? 제가 기출문제집에 추려놓은 그 2000문제 남짓한 문제에서 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제가 역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에서 다 찾아봐야 이거 풀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추려놓은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사들이 추려놓은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 준수, 실제설 틀렸다. 절차적 합성도 과정설의 시그니처죠. 그다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실체설에 대해서 전 구성원의 총효용 극대화를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게 아까 2번 실체설의 첫 번째 입장이에요. 근데 좀 옛날 견해고요. 옛날 문제들은 요게 이제 맞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안 냈었는데 서울시 구급에서 좀 옛날 스타일로 냈네요. 대신에 얘처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떠어떠한 입장에 따르면 이렇게 줬기 때문에 논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자, 이건 기초 중에 기초 문제. 배울 때는 더럽게 어렵지만 그냥 암기해서 푸는 문제. 고마운 문제죠? 자, 우리 공직 분류. 종류하고 책임도로 구분합니다. 뭐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자격 수준 이건 다 책임도 쪽이죠. 자, 어떤 게 유사한지 기준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이해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대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유사한 거 기준으로 외웠습니다. 책임도만 유사하대요. 종류는 다르고 책임도만 유사하다. 등급책, 등급책. 종류만 유사하대요. 곤란도와 책임도는 다르대요. 직렬종, 직렬종. 그렇죠? 이거 암기 안 하면 이해해도 안 풀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렬에서 직군과 직류를 구분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아서 좀 더 크게 만들면 직군이 되죠. 자, 직렬을 여러 개 모으면 직군. 그 다음에 직렬을 쪼개면은 직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 직류는 맞는데 직렬을 쪼개야죠. 동일한 직렬 내의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군으로 세분화. 직류는 직렬을 쪼개야 나온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지금 제가 가져온 기출문제집의 문제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자, 곤란도, 책임도만 유사하다. 등급책, 등급책. 그 다음에 직렬. 난이도, 책임도는 다르지만 종류만 유사하다. 직렬종. 그리고 직렬을 묶어내면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직렬을 묶어내면 직군. 동일한 직렬 내에서 더 쪼개면은 직류.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책평가. 물어보는 출제 의도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풀어주셨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총괄평가다, 형성평가다, 효과를 평가하느냐, 과정을 평가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기초죠. 총괄평가는 당연히 종료된 후에 그 효과를 판단한다. 당연히 맞고, 형성평가는 집행 과정에서 아직 안 끝났어요.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정을 평가하게 되죠. 자, 과정평가랑 형성평가는 같은 건 아니지만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집행 과정에서 평가하는 거니까. 됐고, 그래서 집행 중인 프로그램 개선을 꾀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본격적인 평가란 말이에요. 그 전에 하는 게 뭐예요? 평가성 사정 같은 거. 이거는 본격적인 평가 이전에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죠. 평가를 실시한 후, 뭐 영양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 아니 형성평가는 말고 영양평가, 총괄평가 등 최종적인 평가, 얘도 포함되겠네? 얘도 포함되겠네. 어쨌든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에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실시하기 전에 하는 거죠. 실시하기 전에. 그죠? 요 내용들은 암기할 필요 없고요. 평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한다. 그 다음에 메타평가는 평가를 한 번 더 평가하는 거죠. 메타, 상위평가. 그래서 평가를 한 번 더 하나 보니까 같은 평가기관이 안 하고요. 주로 외부 평가기관이 하게 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지는 않지만 기출문제집에 한 문제가 있었어요. 요거 한 문제 풀어보신 분은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요. 평가성 사정은 정책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예비 평가하는 겁니다. 뭐 내용까지는 참고만 하시고 전에 예비 평가한다. 있고요. 자,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문제들은 이 연도, 출처 상관하지 말고 언제든 반복돼서 나오는 거니까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신 분은 그냥 푸는 문제잖아요. 내용은 어렵지만.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골 문제죠. 맨날 나와 맨날. 자, 1번. 주민자치는 영국, 미국, 영미형이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단체자치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형이다. 역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영미가 주민이고 대륙이 뭐 단체인지 요걸 이해하려면 각국의 역사를 몇 시간 동안 들어야 되고 몇 시간 동안 이해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주민자치는 영미형, 단체자치는 대륙형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답은 1번 이거 볼 것도 없이 이제 넘어가는 문제예요. 원체 많이 나왔던 거니까. 자, 근데 이게 또 얘는 얘는 얘 이러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제가 평창올림픽 이후로는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자, 국가는 컬링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중앙정부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경북 의성에서 주민자치로 영미를 키웠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평창올림픽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평창올림픽 이후로는 이렇게 팁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나머지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이 주민자치, 단체자치 논의에서 단체자치는 지방정부가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고 얘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 느낌으로부터 좀 도출해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2번, 주민자치는 독립되어 있고요. 주민이 실질적으로 자치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용적이고 본질적입니다. 근데 단체자치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니네 지방자치 제도 만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바뀌었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된다. 자, 요렇게 풀어서 나왔을 때 개별적 위임주의라는 것을 당연히 눈치채셔야 되겠죠. 자, 우리 주민자치는 개별적 위임주의 외우고 있고 개별적 위임주의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무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둘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개별적 위임주의를 택했을 때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훨씬 크죠. 자, 지금 내용만, 이걸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재량 범위가 크다는 등 내용만 봐도 독립되어 있는 주민자치구나.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법통제, 사법통제는 뭐랑 비교되는 거냐면 행정통제랑 비교돼요. 행정통제는 명령, 지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명령, 지시가 아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쪽이죠. 단체자치는 종속되어 있으니까 명령, 지시를 받습니다. 행정통제를 받습니다. 자, 원체 많이 나온 문제니까요. 하나만, 제일 비슷한 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자, 주민자치는 영국, 미국형이다. 틀렸고, 단체자치는 프랑스, 독일, 대륙형이다. 역시 매칭이 둘이 잘못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조직이론의 유형들을 발달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이제 보자마자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보너스를 주시다니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있겠고 왜냐하면 총론부터 과학적 관리론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나왔다고 배우고 그 다음에 체제이론 배우고 그 다음에 신제도 이론 배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순서였나 싶었던 분들이라도 자, 신제도 이론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 조직이론의 발달 순서에서 고전적 조직이론 하면 맨날 뭐 배워요?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이다. 신고전하면 인간관계론이다. 현대적 하면 환경 변화를 고려한다고 하죠. 상황론이다, 체제론이다. 환경 변화 고려, 상황론, 체제론 둘 다 섞어 쓰죠. 조직이론에서 맨날 배웠던 건데 고전, 신고전, 현대적 이 용어 대신에 근거이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체제이론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르더라도 니은디귿 리을, 니은디귿 기억, 니은디귿 기억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신제도이론은 공공선택론과 함께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준 굉장히 최근의 이론입니다. 얘네들보다 훨씬 더 최근의 이론이에요. 자, 됐고요. 옛날 문제 보시면 고전적 조직이론 배울 때 맨날 과학적 관리론이다.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하고요. 절약과 능률, 기계적 효율성.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맨날 인간관계론이다.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조직 행태론도 인간 행태죠.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이론으로 오게 되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논하게 됩니다. 환경의 관계, 체제론, 상황론이죠. 그래서 현대적 조직이론, 체제론, 상황론,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게 됩니다. 자, 이 체제이론이 상론이었나요? 체제이론이 이런 환경 고려했나요? 이게 생각 안 나시는 분들, 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거는 무려 2달밖에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국가직 9급 올해 문제죠. 우리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은 체제이론의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이 없다라고 본다. 얼마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에서 언급이 됐었잖아요. 체제이론, 상황 적응적인, 상황론적인 환경을 고려하는 이런 이론이었지? 바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체제는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걸 가정하고 서술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자, 요거는 이 시험장에서 1번이 제대로 안 읽혀서 2번이 제대로 안 읽혀서 좀 1, 2번 혼동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뭡니까? 모더니즘과 비교돼서 출제가 되는데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 합리성, 과학을 믿는 거죠. 그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달성의 최선의 수단, 그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 꼭 그 목적이어야 돼? 그리고 왜 꼭 최선이어야 돼?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진리, 보편적인 진리는 없어. 다 달라, 다. 진리는 맥락 의존적이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거부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를 맥락 의존적으로 본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좀 말이 안 들어왔나 봐요.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한 대상화. 자,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자, 타자를 대상으로 본다. 물건으로 본다는 게 대상화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타자성. 타자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이라는 용어고 타자를 대상화하는 것, 물건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타자성. 그렇죠? 도덕적인 주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되게 헷갈렸나 봐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어요. 나머지 고유한 이론 영역에 거부한다. 이게 보편적인 이런 거 거부하고요. 다 진리는 맥락이 따라 다르다 그 말이고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 어떤 국가에서는 암묵적으로 X이며 Y야 이걸 강요하는 권력이 있을 수 있대요. 요걸 이제 비판하는 게 비판 이론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비판 이론 계열이라서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한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4번은 참고만. 자, 포스트 모더니티 매번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는 진리의 기준은 맥락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과관계가 잘못됐죠? 이성, 합리성, 과학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맥락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고 요거 이제 맞는 거고 옛날 문제도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직위분류제의 장점. 직위분류제는 뭐랑 비교해서 출제되죠? 계급제랑 비교돼서 출제되죠. 자, 직위분류제랑 계급제 비교하는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 최고 많이 나왔던 게 이 4번 선지입니다. 4번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계급제는 직업 공무원제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로 공무원을 키워나갑니다. 관리자로 키우려면 두루두루두루 다 해봐야 돼요. 조직관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일도 해봤으니까 여기서 빵꾸가 나면 다른 사람을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상황 적응적이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런 것들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위분류제는 뭐예요? 요 직무에 딱 맞는 사람 넣고 요 직무에 딱 맞는 사람 넣고 기계 부품 쓰듯이 이게 직위분류제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밖에 못해요. 자기 일. 빵꾸가 나면은 메꾸지 못해. 자기 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직위분류제는. 4번은 계급제.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직위분류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지금 1, 2, 3번의 설명이 다 있습니다. 요 직무의 객관적인 요구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걸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요. 그래서 실적주의가 직위분류제랑 밀접한 연관이 있죠.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이 한 게 명확하죠? 요 직무, 권한과 책임 딱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전문 직업인은 하나의 종류의 직무를 축하라. 열심히 하는 거, 그것만 하는 거. 대비되는 건 일반 행정가주의죠.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주의. 하나가 아니라 두루두루두루 하는 거. 자, 1, 2, 3번 다 맞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외에도 다 엄청 많은데요. 직위분류제. 특정 직위에 맞는 사람을 배치합니다. 맞아요. 그 직위에 딱 맞는 사람 배치하고 그 사람은 다른 거 못해. 다른 거 못하니까 직위나 직무의 변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틀렸죠. 그다음에 8번 가볼까요? 자, 고마운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는데요. 발생주의 복식부기 여러분들 보고 설명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설명 못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더럽게 어렵잖아요. 회계제도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뭔지 골라보세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뭔지 골라보세요. 이거 이제 땡큐 문제죠.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불로 거래를 인식하는 건데 수치지불, 수불해가지고 뭐지? 수치지불입니다. 수치지불. 이걸로 인식하는 건데 이것과 관계없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 사건은 거래의 원인 행위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겠는데 현금주의는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중에 이중 기록한다. 단, 한 개, 복, 2개 이상. 이중. 단식은 아니네.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 문제죠. 자, 또 당연히 각각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자,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수입의 원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돈 내! 이게 원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지출을 지출 원인 행위.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 위에 있는 현금 수치, 현금 지불이 현금주의죠. 그 다음에 복식부기, 대차평균의 원리에 맨날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이중 기록한다나 거래의 원인과 내용을 기록한다나 거래의 이중성을 반영한다나 다 같은 말이에요. 고요. 역시 복식부기. 그 다음에 9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9번. 자, TQM은 두 가지로 출제가 되죠. 암묵적으로 전통적 관리랑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MBO와 비교하는 문제. 자, 이거는 첫 번째 유형이에요. 전통적 관리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말했지만 원래부터 TQM은 전통적 관리랑 비교돼서 나옵니다. 그때 특징들 기억나시나요? 자, 떠올려 보세요. 전통적 관리 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업합니다. 개인은 하나의 기능, 분업, 하나의 기능, 분업, 하나의 기능, 분업 이렇게 하나의 기능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전통적 관리인데 TQM은 어떻습니까? 이름부터 총체적인 품질 관리예요. 조직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개인 기능 분업이 아니라 조직 전체적으로,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내내 뭔가 싹 다 관리하는 게 총체적 품질 관리잖아요. 그래서 절차, 과정 내내 관리하고요. 전체적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요.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보시면 자, 윗부분이든 아랫부분이든 다 전통적 관리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틀렸다고 해서 두 개를 바꿔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둘 다 전통적 관리입니다. 전통적 관리는 계층제니까 관리자의 책임도 크고요. 분업이니까 그 해당 업무 못하면 그 개인의 책임도 큰 겁니다. 그렇죠? 자, 지시를 내린 사람 책임도 있고 분업에 의해서 그 해당 업무를 제대로 못한 사람 책임도 있고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전통적 관리고요. TQM은 책임도 조직 전체적으로.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전통적 관리체는 상위층이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건데 TQM은 모든 사람들, 자, 조직 구성원 전체 다 같이 참여합니다. 같이 다 변화를 꾀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2번 총체적 품질 관리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자, 성과평가라는 용어나 여기 낮은 성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용어나 같은 용어잖아요. 이게 성과평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틀렸죠? 이런 게 맞아요. 과정 매 단계, 조직 전체적, 집단적, 팀 단위 이런 것들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오시면요.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게 그 광역을 시도로 기초를 시군구로 이렇게만 바꿔서 그대로 출제가 된 선지입니다. 가끔 이제 서울시 구분 문제 보다 보면 좀 문제 만들기 귀찮았나 싶은 문제가 있어요. 하도 그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좀 낚시 문제를 넣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기존 문제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보시면 행정처리 결과가 죄송합니다. 3번부터 볼게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기초인 시군 자치구가 먼저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현지성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옛날 문제 한번 보시면 기초와 광역이 경합하면 광역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틀렸죠. 기초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 문제 시도와 시군 자치구 여기 시도 이렇게 된 거랑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광역 이렇게 된 거랑 구조가 똑같죠.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칙인데 하나의 기초를 넘어가게 되면 광역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관련된다. 그럼 이제 광역이 하는 게 낫겠고 기초끼리 연락 보완적 사무다. 광역이 하는 게 낫겠고 기초에서 다른 기초로 외부 효과 혹은 클수록 좋다 규모의 경제 혹은 싸울 가능성이 있다 분쟁 가능성 이러면 기초에게 안 맡기는 게 더 괜찮겠죠. 요게 이제 2번 선지가 되겠죠.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이때는 시도가 하는 게 낫죠. 원칙은 웬만하면 기초가 하는 거지만 시군구가 하는 거지만 2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시도, 광역이 하는 게 괜찮다. 나머지 1번, 4번은 이건 행정학 안 했어도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 절대 답으로 고르면 안 되는 내용이죠. 해설도 생략. 11번 가보시면요. 요 문제가 낚시 문제입니다. 우리 10번 반절 왔으니까 이 머리 아픈 낚시 문제 하나 풀기 전에 잠깐 숨 한번 돌릴까요? 반절했으니까. 자, 물 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화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설을 들으면서 짜증나 화가 나야 되기 때문에 잠깐 컴다운 해주시고 와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웬만하면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려는 거예요. 따르려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래요. 그러면 낚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뒷부분을 보시면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 원리에 기초한 시장 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이게 뭐냐면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기반을 두고 이런 거 만들었지만 조금 다르게 적용했다 이런 서술이에요. 이러면 바로 틀렸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는 거 혹은 낚여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기출문제 나왔던 건 똑같거든요. 자, 일단
1번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정부의 역할이 최대치일 때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정부의 역할이 최소고 시장이 싹 다 맡겨버린 경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대한 이쪽에 맡기려고 했던 게 전통적 관료제 방식이라면 웬만하면 시장으로 다 보내자. 여기가 이제 공공선택론이에요. 공공선택론.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한 이쯤 있어요. 이쯤. 자, 공공선택론에 기반을 두고 신공관리론이 웬만하면 다 시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서술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대폭 보내려는 공공선택론과 달리 조금 덜 보냈다 이런 서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당연히 헷갈리죠. 안 내야죠 이렇게. 물론 뭐 이 뒷부분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좀 없고 뭐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대비가 되는데 어쨌든 짜증은 나지만 무슨 맥락인지는 아시겠죠? 공공선택론만큼은 조금 아니다. 조금 아니다. 그런 서술.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다 시장 원리잖아요. 여기서 아이 뭐야 하고 넘어갔다면은 2번에서 편안하게 답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탈신공관리는 신공관리론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교정한다. 제가 신공관리론은 최근에 비판이 대세라고 그랬고 그래서 신공관리론 비판하는 내용들 잘 챙겨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직 9급에서도 이미 비판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시 추가 채용인가요? 거기서도 7급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탈신공관리론도 이렇게 신공관리론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제가 대비시켜 드렸죠. 모의고사도 드리고 거기 보시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를 축소하고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론이다. 자, 그래서 중앙정부의 힘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이론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셨던 분들은 그냥 푸는 겁니다. 이 탈신공관리론은 한 이쯤 있는 거예요. 얘를 보완함으로써 약간 전통적 관료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신공관리론을 반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대체해버리는 건 아니고요. 얘를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 그래서 너무 시장이 싹 다 보내고 너무 분권화 시켰던 것을 조금 중앙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이론이 되는 거죠. 내용은 겁나 어렵죠, 지금.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데 비교해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자, 기출문제지 142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탈신공관리론은 구조적 통합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한다. 확대가 아니라 축소이다. 재규제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재규제를 주장한다. 재규제, 재집권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작년에 탈신공관리론 예전에는 별로 안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탈신공관리론은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아니죠.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장한다. 그러면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탈신공관리론은 신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분권화와 규제 완화를 경계하고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장한다. 이렇게 읽어야 정확한 이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4번 내용에 보시면 신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론의 공통점, 차이점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통점, 차이점도 문제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방향잡기하고 임무중심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방향잡기하고 임무중심, 여기는 없긴 하지만 임무중심, 요거는 이제 유사점이니까 틀린 선지로 안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로 낼 수 있겠죠? 3번은 쉽고 네, 12번 가볼까요? 자, 조직 문화, 뭐 이런 문제는 행정학 안 하더라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문화, 뭐 행정 안 배웠어도 문화가 뭔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공시생 문화, 공시생 문화. 공시생 문화에 한번 젖어들면, 뭐 예를 들어서 노량진 열심히 공부하려고 올라왔는데 스터디하고 뭐 좀 친해지는 사람들 보니까 공부는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하고 저녁 시간 되면 밥 먹고 수다 떨고 술 마시러 가고 게임하고 그런 문화가 있더라. 거기에 젖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다시 제대로 하기 위한 그 혁신이 안 돼요. 한번 젖어들게 되면 그냥 그게 당연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 이 정도 하고 학원 강의 꾸역꾸역 듣고 복습은 하는 둥 마는 둥 놀자.
이게 이제 문화에 적용돼 버리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조직에서도 조직 문화는 조직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문화에 그 주변 수험생들이 젖어 있고 본인도 거기에 젖어 있다면은 그것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공식 최소 10시간 이상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 정도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해요. 하지만 정신 자세가 나는 최소 10시간 이상 할 테야. 이런 마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공부해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쉽죠.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면 공시생으로서 정체성을 제공하고 공시생으로서 행동을 형성하고 강의 8시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술 마셔야지. 조직을 묶어주는 접착체. 그래서 끈끈하게 친해지는. 자, 옛날에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2번, 사고와 행동의 유연성 및 창의성을 촉진하면 조직 혁신에 도움이 될 텐데 행동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방해하는 거죠. 문화의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안 좋은 문화에 있으신 공시생분들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보시면 요것도 이제 살짝 낚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좀, 아까 것도 뭐 논란을 걸 수는 없지만 좀 구린데, 요것도 이제 출제자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낚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넘어가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1번은 시험 문제에 많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리플리와 프랭클린 같긴 한데, 왜 로이로 해놨지? 리플리와 프랭클린 같긴 한데 이러다가 모르겠다고 넘어갔다면은 2번이 틀렸네, 확실하네, 이렇게 해결했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다가 왜 시비를 걸 수 없냐면 요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 관계 달라진다, 이런 주장을 한 건 리플리와 프랭클린이에요. 주장을 한 건. 그런데 여기서는 가정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은 선지예요. 왜냐하면 이걸 전면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리플리와 프랭클린인데 다른 모든 학자들도 이걸 가정하고 정책 유형을 만듭니다.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 시비는 걸 수 없지만 좀 그렇죠. 좀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거 이상했다 넘어오신 분들은 로이의 분류,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영역으로 분류하지 번역상 차이가 있나? 비용의 부담 주체, 강제력 적용 영역. 번역상으로도 전혀 다르네. 그어버리시면 되겠죠? 자, 강제력 행사 방법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적용 영역은 개별 행위냐, 행위의 환경이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뭐 비용 집중, 비용 분산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되느냐, 행위의 환경에 적용되느냐. 분배 정책은 예를 들어 기업에 주는 보조금, 그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공항을 만들어줬다. 그 지역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부자 계층으로부터 빈자 계층으로 환경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환경 전체를 건드리게 되죠. 그게 아니라 부자에게서 빈자로 전체적인 소득 재분배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게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로이의 분류 중 재분배 정책, 늦은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요걸 이제 못 외우셨으면 반성하셔야 되겠고,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는 도대체 뭔 맥락인지 좀 맥락을 적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는 분배 정책으로 쓸 수도 있고, 재분배 정책으로 쓸 수도 있고, 규제 정책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얘는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이렇게 정부 조직 같은 것을 구성할 때 구성정책이 되겠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에서 규제정책을 보호적과 경쟁적으로 나눴죠. 그 중에서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계층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 되겠죠. 이와 달리 경쟁적 규제 정책은 다 금지시키고 소수에게만 수익적인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소수의 권리를 차지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나타나는 게 경쟁적 규제 정책. 자,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 정책을 구분하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재작년에 지방직 7급에서 이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유형인데 로이와 관련해서 강제력 행사 방법하고 강제력 적용 영역을 구분할 줄 아니 이런 문제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 전에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한 번 나왔고 로이 하면 원체 유명한 분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출문제집에 제가 넣어드렸고 이걸 보신 분들은 아 여기가 틀렸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요거는 1번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죠. 요거는 예산제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출문제집에 두 문제를 넣어드렸어요. 그 두 문제에 있는 내용 딱 암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푸는 뭐 이해할 것 전혀 없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오른손지긴 하지만 중요한 거 먼저 처리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세비목 설치할 수 없다. 없다. 이거 헌법 규정이고 같은 구조를 가진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세비목 설치할 수 없다. 예산도 그렇고 기금운용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출제가 됩니다. 틀리게. 근데 국회는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삭감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되나요?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나요?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죠. 그래서 뭐가 딸려 나옵니까?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왜? 예산의 형식이니까. 법률의 형식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미국이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 외우고 있어야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라는 거죠? 있어요. 근데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산이든 법률이든 서로 개폐, 서로 수정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법률 개폐도 안 되고요. 법률로 예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 많이 편성하죠. 자, 예산안 편성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심의권을 입법부가 가지는 거죠. 편성은 행정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입법부에서 행정부도 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그냥 우리나라 제도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예와 관련해서 암기하시라고 두 문제를 넣어드렸죠. 1651번 연속으로 있는데요. 예산과 법률은 서로 간에 상호 개폐할 수 없다. 둘 다 안 된다. 예산은 정부만이 제한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한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요것도 있었네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부시죠. 국회는 삭감은 가능한데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복부시죠, 복부. 지금 여기 있는 선지들이 다 안 되노. 여기에 다 있네요. 그냥 우리나라 제도는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출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조금 생소하다 싶은 게 이 의결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얘는 완벽하게 기출문제에 있었던 것으로 소거가 안 되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통밥으로는 대부분 풀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행정위원회, 이걸 이제 모르면 말이 안 되죠.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이고요.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고 배웠어요.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 결정권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 결정의 구속력은 죄송합니다. 결정권도 있고 헷갈려요. 결정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랑 대비되는 게 의결위원회예요. 제가 이거 모의고사로 드리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왜냐면 여태까지는 의결위원회를 시험 문제에서 안 다뤘단 말이에요. 안 다뤘고 뭐 나온 적도 없고 한데 요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특정 교과서가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의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수님들의 좀 젊으신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출제하러 많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요새 좀 새롭다 싶으면 그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에 의결위원회가 있길래 모의고사로 만들어 드릴까 말까 하다가 수업 시간에만 살짝 언급했거든요. 그 수업을 들은 그 소수 분들은 이제 그냥 바로 맞추는 건데 그 외의 분들은 제가 다른 수업에서는 언급을 안 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의결위원회라는 게 나왔는데 자 그래도 이런 통밥이 가능합니다. 의결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집행. 지방정부 의결기간, 집행기간이 나누어진다. 자 의결, 결정하는 거죠. 결정. 의결하고 대비되는 게 집행입니다. 그래서 결정도 하고요. 구속력도 있어요. 하지만 집행권이 없다. 이렇게 통밥으로 풀어줬었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얘네 둘도 소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종류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게 행정위원회 예시 중에서 못 봤더라. 물론 이제 기출문제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골라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얘는 이제 확실히 골라내야죠. 자문위원회는 개선기간일 리가 없죠. 결정권이 없는데. 자, 결정권이 없는데 어떻게 개선기간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얘 골라내고 그다음에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좀 못 봤던 것 같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했든 의결하고 대비되는 건 집행. 그래서 의결은 결정이니까 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이게 이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잘 푸신 겁니다. 안타까워요. 저희 모의고사로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16번 가보시면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이다. 우리 맨날 보던 다원론, 엘리트론, 무의사결정, 신엘리트론, 신다원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엄청 긴 것 같아요. 좀 생소한 쟁점이 나오긴 했지만 뭐 1번과 상관없이 소거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2번 무의사결정은 권력을 가진 집단, 엘리트들은 여기가 중요하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논하지 않는다. 이게 의사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론이죠. 신엘리트론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다원론은 다알이 주장했고요. 뭐 유해분식까지는 안 해도 되고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자, 엘리트론에서 엘리트들은 무조건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행동을 하겠죠? 굉장히 동질적이고요. 다 하는 짓들이 똑같아요. 근데 다원론에서는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들이 조정, 타협을 거쳐서 올라오면 엘리트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엘리트 아무 힘이 없어요. 여기, 요 사회에서 올라왔어요. 들어줘요. 요 사회에서 올라와서 들어줘요. 그런데 조정, 타협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 수많은 이익들이 조정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 저기서 올라가는 거 다 다를 수 있죠? 엘리트들의 행태도 다 다르겠죠? 올라오는 게 다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들의 형태는 사회로부터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동질적이다, 같다 이랬으면 틀린 선지인데 다르다고 했으니까 맞고 신다원론은 시험 문제에 딱 이 두 문장만 나오죠. 어쨌든 다원주의라서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 뭐 조정, 타협 이런 거 중시하는데 정부가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을 인정하죠. 그래서 신엘리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특정 집단, 특히 민간 기업의 편을 드는 경우가 있더라. 이 두 문장. 맨날 이 두 개만 돌려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헌터인데요. 몰랐으면 넘어갔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지워서 해결해 주셨으면 되는 문제였고 자, 헌터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맨날 이건 기억했어요. 헌터는 명성 접근법이고 여기서 명성이라는 것은 막 공식적인 뭐 관료 뭐 정치인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 명성, 뭐 지역 유지, 혹은 뭐 언론인, 뭐 칼럼니스트 또 뭐 있을까요? 뭐 민간 기업의 장, 기업인들도 포함해서 우리 성공하는 기업인이다 뭐 이런 뭐 명성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CEO 뭐 성공했다고 찢어지고 그런 명성이에요. 그런 명성. 그래서 정치 엘리트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뭐 잘 안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풀 수는 있어야죠. 기출문제 당연히 2번, 4번과 관련된 건 많고 3번은 표현은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 바탕으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 1번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1번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밀스의 지휘접근법이 틀렸고 헌터의 명성접근법이에요.
헌터의 명성 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하는 것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 이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은 정치 엘리트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 정도 봤으면 좀 이상하다 싶었을 겁니다. 밀스 같은 경우는 이거 기억해야죠. 밀스의 지휘접근법은 군삼복합체. 밀스, 밀리터리, 밀리터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17번 가보시면요. 이거 뭐 아주 고마운 문제죠. 혹여 그런 거 아직 못 외우고 있었다. 못 외웠다. 틀렸네. 3번, 3년, 4번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얘네들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재산 등록 대상은 정무직하고 4급 이상이 대표적이에요. 다는 아니니까 이런 4급 이상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냈고요. 물론 상관이 없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선물의 신고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런 게 나왔죠. 선물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 아니고요. 신고하고 인도하면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선물의 신고. 그 다음에 3번 재산 등록 대상 4급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7급 이상이잖아요. 7급에서 5급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등록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무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담당 공무원. 그죠? 그 다음에 그 감사원이나 어떤 다른 공무원의 직무감찰하는 기관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 그죠? 그래서 인허가, 그 다음에 요 분야, 그 다음에 감사원 같은 직무감찰 분야. 요 세 분야는 7급에서 5급도 재산 등록 대상이 되고요. 이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딱 낼만 하죠. 4급 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 등록 대상이니까. 그래서 뭐 1번, 2번, 3번도 지금은 암기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4번 지겹죠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퇴직공자 취업제야. 재작년에도 한 2문제, 작년에도 3문제. 뭐 지겹게 나오죠 지겹게 나와. 자, 퇴직공자 취업제한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제도예요. 여러분들도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퇴직하고 나서 갈 일자리를 이렇게 제한해버린 거예요.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자 문제를 만드는 건 대학 교수들이지만 문제를 고르는 건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자꾸 손이 가나 봐요. 맨날 나온다 맨날.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 대해서 유관된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 또 패턴도 똑같아요. 맨날 날짜가 틀리게 나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있죠. 퇴직공짜 취업 제한. 퇴직공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이죠. 자, 이 16년도 문제 말고도 작년에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일부러 숫자까지 똑같은 걸로 골라왔습니다. 2년간이 아니라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자, 그리고 아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분야 7급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지금 재산 등록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아닌 것은이라고 문제를 내놓고 1번 이거, 그 다음에 2번, 3번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4번만 이상한 거. 뭐 4번이었나 3번이었나 하여튼 선지 중 하나만 그 세 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1410번이니까요. 찾아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왔습니다. 힘을 내주시고 18번 여러분들 힘들까봐 겁나 쉬운 문제 하나 배치를 했네요. 내부 통제다. 정당이 내부 행위자 아니죠. 4번 그냥 고르시면 되겠고 뭐 감찰 이런 거 직무감찰 말하겠죠. 감사원의 직무감찰 이런 거 당연히 내부 통제. 감사원 내부기관. 그 다음에 2번 애매하죠 이거는. 근데 예산 통제는 내부적으로도 하고 외부적으로도 하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인력의 정원, 인사제도는 당연히 내부 통제. 여기서 이제 끙끙 앓지 말고 내부 통제도 있고 외부 통제도 있으니까 그냥 맞다고 쳐주고 그다음에 여기 오면 이렇게 확실한 정답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직무감찰은 외제적 통제에서 틀리게 나오고 내부 통제니까. 인사관리제도, 방금 공무원 정원, 징계 이런 거 내부 통제에 맞게 나왔고요. 정당은 민중통제란 말이에요. 지금 외부 통제만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정당은 민중통제, 당연히 외부 통제죠.
그 다음에 19번 행정 이념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 우리 덜 중요한 것부터 거꾸로 처리를 해버릴게요. 합법성은 뭐 법치, 행정 이런 걸 의미하는데 합법성이 지나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가끔 시험 문제 언급이 되죠. 목표 수단 대치 같은 거, 목표의 전환, 그다음에 형식주의 혹은 규정에 대한 동조 과잉, 법규 만능주의, 뭐 너무 경직적이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번. 이 내용 자체는 중요하긴 하지만 행정 이념과 관련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1930년대 이전에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강했고 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정부 역할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정치행정 1원론, 정부가 결정까지 하는 게 들어오죠. 정부가 결정해야 되니까 이제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가치 판단에 이런 민주성 같은 게 들어갑니다. 공공성, 뭐 민주성, 공익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내용이 맞죠? 2원론 지양, 1원론 전환, 언제?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1번에 기계정률성과 사회정률성을 구분할 문제가 있는데, 자, 사회정률성 관련해서는 디목이 제시했다는 것을 암기해 두셔야 되죠. 지금은 이제 옳게 되어 있습니다. 디목이 1930년대, 이 시기 1930년대 통치기능론으로, 통치기능론이 대표적인 정치행정 1원론이죠. 통치기능론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럼 기계적 능률성은 뭐고 사회적 능률성은 뭔데? 기계적 능률성은 무조건 돈, 금전적인 거. 사회적 능률성은 인간적인, 사회적인 가치. 돈뿐만 아니라. 그렇죠? 뒷부분 다 사회적 능률성 맞고요. 네, 3번 많이 나오는 쟁점이죠.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 투입을 고려해요. 투입은 과정이죠, 과정. 비용 같은 거 되는 거. 과정이니까 수단적, 과정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효율성 자리고요. 오로지 목표 달성도만 의미하는 거. 효과성이죠. 자, 효율성과 효과성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성과 능률성은 같은 단어고요. 효율성과 능률성은 같은 단어고, 효과성이 다른 단어고요. 효과성이 다른 단어고요. 여기는 목표 달성도니까 효과성 자리고요. 자, 효과성은 목표분의 산출이고요. 그러니까 비용, 투입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도만 보면 되고 산출만 많으면 되니까 당연히 기능적이다, 목적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수단적, 과정적 이 표현하고 기능적, 목적적이 대비되는 표현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나왔죠? 자, 일단 디귿 보시면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요. 비용 내지 투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효과성. 틀렸고 목표 달성도 역시 효과성이죠. 수단적이고 과정적인 게 효율성, 목적적이고 기능적인 게 효과성. 이런 단어들이 또 섞여가지고 다음 시험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참고 사회적 능률성은 디목이 1930년대 통치기능론에서 도입했다. 바로바로 어디가 틀렸는지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자, 이 문제는 문제 만드시는 분께서 많이 귀찮았어요. 자, 과거 문제 하나 볼까요? 재작년에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딱 요 두 글자 빼고는 똑같습니다. 두 글자 빼고는. 게다가 직무평가 기준표나 직무평가표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 형태만 바꿨다. 형태만 바꿨다. 여기서는 4개를 매칭시키는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점수법 찾아보세요. 그래서 점수법은 직무평가 기준표를 사용하고 계량적이죠. 계량적인 기법은 요소로 나눠서 점수를 매깁니다. 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 4가지 기법들을 구분하는 요령이 있죠. 첫 번째, 계량적이냐 비계량적이냐. 요소들로 구분해야 계량적이고, 요소들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비계량적이고, 또 하나는 표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표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한번 연습을 해보죠.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비계량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표를 사용하네요. 그러면 분류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계량적 방법이다 대놓고 말했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비계량적이다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표를 사용한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서열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점수법. 요소들로 비교한다는 말이 계량적인 비교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표를 사용하죠? 얘가 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여기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한다. 그래서 요소별로 비교한다. 계량적. 그다음에 기준 직무를 정해놓고 하는데 표를 사용한다는 말은 없죠. 그러면 요소 비교법. 요소 비교법의 키워드로서 그럼 어떻게 비교하느냐? 기준 직무를 비교한다. 이것도 이제 챙겨두시면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진짜 딱 두 글자 빼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쭉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 두 문제 정도 좀 낚일 만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기출문제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왔던 거는 당연히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 틀리신 분들 다음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시고요. 생산 문제 딱 하나 있었죠? 15번 의결위원회. 자, 의결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많이 나온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뭐 A급, B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그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교과서,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교과서. 그래서 의결위원회 중요도는 C이긴 하지만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외우면 쉽죠. 의결위원회 결정권 있다, 집행권은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마치고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공부 방법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암기해야지 이러면 점수가 떨어져요.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해요. 행정학은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거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은 항상 나왔던 걸 다 맞춘다. 그래서 지금은 19문제나 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85%, 85점을 획득하고 그걸 기본 점수로 삼아서 점수를 올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85점,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걸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90점, 95점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면 기출문제 풀다 보면 패턴이라는 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85점 맞추고 거기 틀리면 안 되고 패턴으로 좀 생소한 거, 내용 모르는 것도 맞춘단 말이에요. 무조건 90점, 95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왔던 거에서 틀려버리면 이 문제 여기 19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서 틀려버리면 답이 없죠.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안 되죠. 기본 점수가 안 나오는데. 꼭 공부 방향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너무너무 불안하다. 선생님도 지엽적인 거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기출문제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제가 안 말려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직 실력이 없는데 전부 다 암기해야지 이런 공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해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해설과 제가 드리는 영상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부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